이재명처럼 일 잘하는 행정가가 되겠다. 청와대를 떠나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임.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유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민생 정치의 필요성 강조. 실용적이면서 유연하고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는 철학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정말로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김병욱 전 의원이 본 지방행정 리더십의 조건, 집중 분석합니다. 청와대를 떠나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김병욱입니다. 네. 먼저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올 10월이면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네. 부자연 검찰총장 대행 역시 검찰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가 잘 반영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에 보류해야 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정수사라든지 편파수사라든지 과잉수사라든지 네.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특히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수사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 목적이죠. 네. 그의 목적에 맞게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 청간 협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소통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네, 계셨잖아요. 예. 당정 청간 의견 조율 과정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도 170명이고 네. 특히 법사위 위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더 소상히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일반 의원들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당청 갈등 또는 친명이다, 친청이다 그런 분류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임기 초년에 65% 거의 70%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없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 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 왜 그런 이런 일이 부분들은 발생하는 있는 겁니까? 거죠. 현재 계실 때도 뭐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여러 이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마다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언제 발표하느냐 생각은 같이 있는데 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수사를 통해서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뭐 친명이다, 친청이다,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눌 사안은 없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팔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저도 유시민 대표랑 초기에 개혁국민정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개혁국민정당의 취지가 노무현을 지키자.
그리고 인터넷 정당, 상향식 민주주의, 네. 이 보수 정치 타파 이런 새로운 화두를 갖고 개국민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시민 전 대표의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기본소득, 또 요즘에는 성장의 시대, 또 글로벌 국제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의 화두를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이룩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물도 있고 또 소위 친노, 친문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과 합쳐서 다 합치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시대 정신에 동의하는 네. 그런 지지자들이 생긴 것이지 마치 과거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과 달리 새로운 뉴 이재명이 생겨서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전통적인 민주 세력, 평화 세력, 복지 세력에다가 새로운 이재명의 시대 정신에 동의하는 네. 그게 뉴 이재명이든 어떻게 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합쳐서 강고한 민주 세력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65% 7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정통 지지 세력에 새로운 그렇죠. 지지층이 유입된 거다. 당연하죠. 단순히 이런 식으로 예. 봐야지 지지층에 대한 어떤 분화 형태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위험한 말씀 지적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뉴 이재명 현상이 이제 실용주의에 기반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움직임에 대한 지지층 확대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예. 한편에서는 이제 또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신주리 형성에 따른 뭐 개파 갈등 이런 우려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개파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과는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리버럴하고 또한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네.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복지만 주장하던 것을 이제는 성장의 시대다. 네. 이런 화두를 끄집어낸 거고 또한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이념이 이런- 아닌 국익의 중심의 그렇죠. 가치를 둬야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인 거죠. 그리고 흑묘, 백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외교라는 측면도 그렇고 내부 경제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대기업과의 협조 관계도 잘 맺어가고 있고 또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가버넌스의 투명화 민주화만 되면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외연의 확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변화의 몸짓인 것이지 네. 그것이 마치 과거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별개로 해석이 돼서 이것을 뭐 갈라치기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질적인 세력이라든지 또는 기회주의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렇게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도정, 국정을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이 대통령 행정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시대 정신을 참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서 일을 해나갈까? 해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참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경제 질서도 중요하지만 대미, 대중, 대일 외교 관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촉이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주요 목표로 삼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을 세팅하고 또 정책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정무직이 됐든 관료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잘 해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 분석을 반드시 합니다. 네.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항상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 속에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일을 좀 네. 더 고도화시키고 또 부족한 면은 채워나가고 소위 말한 전체적으로 일하는 일머리가 네. 상당히 뛰어나다. 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하려면 그런 일머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만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강요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을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기업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네. 일이라는 것은 시키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그 점검 속에서 레벨업 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를 달성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경제 정책들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경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우리가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의 발전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쓴 지가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PER, PBR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률도, 배당 성향도 적은 나라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거의 1년도 안 돼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네. 이런 여유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네. 상법 개정이죠. 이사의 충실 업무라든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이 또 AI로 인해서 메모리 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상승된 부분도 물론 포함되겠죠. 네. 이런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와 그 의지에 맞는 제도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따라주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믿어도 이제 되겠다라는 시장이 신뢰가 형성이 되는 신뢰를 거죠. 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번에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예. 성남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정을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국회가 아닌 지방 행정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는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직장 생활과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과거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우리 성남시라는 게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네. 또 게다가 성남은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앵커님도 분당에 사시지만 성남 분당에 훌륭한 인재들이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잘 모아서 네. 뭔가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으면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모범도시, 표준도시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과거부터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능력은 안 되지만 저 김병욱도 한번 이런 심부름을 시민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잘하면은 정말 우리 성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초격차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적 기반도 성남 분당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선거 사무실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당시에 사용하던 곳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8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일 잘하겠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네. 그게 잘 어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만큼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네. 것을 보여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재선 시절에 당선됐던 사무실이 네. 나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섭외를 열심히 했죠. 섭외를 열심히 했는데 관리소장님이 당선될 자신이 있느냐. 네. 자기는 당선되지 않을 사람한테는 임대를 안 해준다. 네.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얻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2의 이재명을 꿈꾸는 겁니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네.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시민이 주인인 성남, 네. 네,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마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저한테요. 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제 등을 몇 번 두들겨 주시면서 잘 될 거야, 화이팅. 네. 이 정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의 후원회장을 김응용 전 야구 예, 감독이 맡았다고 하던데 한국 야구의 거장 아닙니까? 어떤 예. 인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영 감독님은 저희 성남 시민입니다. 예, 금곡동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요. 네. 또 저랑도 과거부터 한 번씩 만나서 야구 얘기도 하고 또 지역 유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도 드리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30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스포츠가 야구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성남이 90만 도시에 재정 자립도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야구 구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구에 대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든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김병욱의 뜻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김웅영 감독이 생각이 난 거죠. 네. 아시다시피 김웅영 감독은 롯데 타이거스를 코리안 시리즈 9승을 이룩한 사람이고 네. 삼성 라이온스도 1승을 기록한 한국 시리즈 10승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현장과 함께한 정말 대단한 야구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뵙고 네. 저의 뜻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남을 좀 야구의 도시로 만드는데 함께 힘을 좀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감독님께서 흔쾌히 김병욱 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응해 주셨습니다. 네. 성남시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요. 지금 예.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을 테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를 넘어서 이제 공급 확대를 그렇죠. 주문합니다. 향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고 성남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다른 모든 수단보다도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성남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신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3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국회 국토위원으로 있을 때 분당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당같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 살기 좋은 곳에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서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성남의 원도심도 서울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그동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못 해왔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고도 제한이라는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도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때는 성남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 베니핏을 준다 그러면 우리 본 원도심의 재개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의 재개발과 분당의 재건축을 통해서
성남에서 네.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택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공항 이전인데요. 네. 서울공항이 사실은 참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테헤란, 강남의 테헤란로, 그다음에 서울공항, 네. 그다음 판교 테크노밸리 쭉 이어지는데, 근데 그게 사실 국가 원수의 전용 비행장에다가 또 대미 관계도 있고 네. 쉽지만 않은 사안이지만 서울공항 이전을 위해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안규백 장관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한때 나눴고, 김포공항 활용 이런 예, 얘기도 여러 대안들이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울공항 이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네. 당장은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장해서 정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AI 시대를 리드하는 성남과 판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갈등인지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시민이 우선 이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란 전쟁 등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니아 연구소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 오늘 오전 들어온 속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에게 압박이 될까요? 저는 압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카드가 있거든요. 네,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란도 맞받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또 굉장히 초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에 아마 절대 굴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구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 축소 발언이 유가 상승 또 시장 불안을 키우는 장기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어떤 계산된 발언 아니야 이런 분석을 내놓네요. 네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가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란 석유를 제재를 풀었다라는 것도요. 네. 이란 쪽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팔 석유가 없다. 이건 심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시장을 안심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에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는 필요한 국가들이 맡으라고 압박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군사적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네. 이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매우 심각한 또 신중한 대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직접 파병을 하라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병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에 또 보조를 좀 맞추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란과의 소통도 우리가 한편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란과의 소통도 우리가 한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점에서 조금 저희가 호흡을 좀 조절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도 교수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동맹국 중 처음으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농담처럼 꺼내면서 군사 지원을 압박했습니다만 일본은 파병 대신 돈으로 비껴갔습니다.
잘한 네네. 대응입니까? 네, 뭐 일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파병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이 파병을 하겠다고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 지금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중심으로 돼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로서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군사적 대응 없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도록 좀 압력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옳은 일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그걸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란이 충분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란에게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들어는 주되 우리는 일본처럼 대화를 통해서 이란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영 교수님, 유럽 네네. 주요 국가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참했고요. 예, 예.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성명을 낸 나라들을 보면 지금 일본, 캐나다를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 러시아랄지 이런 국가들 빼고는 대체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성명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로서 이제 좀 상징적 차원에서의 그런 그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적 지원은 여전히 이제 비켜가면서 이러한 그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또 미국의 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실제 행동보다는 이런 여론전이랄지 이런 데에 유럽이나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 정도 늦게 동참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파급 효과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의미 있는 어쨌든 우리의 상징적 그런 행동들을 네. 하나 둘씩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두 교수님, 군사작전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금 미군은 중동 지역의 해병대와 해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번 전쟁도 뭐 협상 의지를 보이다가 전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상반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전쟁 지금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하겠다. 그 대신 휴전을 하지 않는다. 지상군은 넣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지상군은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요. 있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보면은요. 일단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군이 해병이 2,000명에서 2,500명이 움직이고 있고 또 미국 본토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공수부대까지도 지금 차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00명 이상 정도가 이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는 의회에 지금 그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보면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하루에 쓰는 돈을 계산해보니까 1초에 $10,00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1초에 $10,000를 계산해보면 지금 국방부가 증액을 요청한 금액은 160일을 더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군사작전을 축소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중동으로 이동한 미 해병대 병력은 이란과의 그 전쟁에서 지상군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해안가에 주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거나 아니면은 이란 석유 수출의 허브라고 부르잖아요. 네. 호르무섬 거기를 점령하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지상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일단 해병대가 들어간다면은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아부무사, 대톰부, 소톰부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곳이 UAE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네. 이란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타격을 주려면 이 세 섬을 점령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UAE에게는요. 네. 그 섬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 무슨 말을 내놓고 있냐면 우리 섬에 대해서 건드리면 그 섬은
페르시아만은 미군의 장례식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르그 섬은 거기서부터 500km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병력이 하르그 섬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쿠웨이트 쪽에 있는 미군 주둔이 있고요. 그쪽에서 오히려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성동 격서 아닌가. 이쪽에서 시끄럽게 하고 반대로 서쪽에서 공격을 하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확한 작전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네, 김영 교수님, 예, 예.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수장이 공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다르다면서 이스라엘과의 이견을 인정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정권의 전복을 원한다면 가스전 공격과 같은 독자적인 공격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털스 게버드 미국 중앙 네. 국가정보국 국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여성인데요. 이 국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가스전 공격을 만약에 이란에 대해서 직접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스전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란의 이제 보복 공격이 분명히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있었고요. 카타르나 UAE 쪽에 이제 가스전 또 석유화학 기지를 공격을 해서 엄청난 카타르나 이런 쪽은 피해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가스 가격이랄지 석유 가격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네타냐후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전 공습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의 공격은 했지만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도 상당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가스전에 대해서 대량 공격 또는 이란 가스전을 모든 가스전을 공격한다 할지 이런 가능성들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박 교수님, 이란은 뭐 당연히 또 보복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합동 군사기지에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 세계 어느 관광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지금 이란 쪽에서 쐈다고 생각하는 곳이 인도양에 있는 영국과 미국이 같이 쓰는 디에고 가리세성 기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란에서 4,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는 것은 이란이 보통 2,000km밖에 미사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km 미사일 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변 이제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뭐 국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2발을 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란의 한 장군은 우리가 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란이 쏘고도 감추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관광지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란이 한마디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그리고 암살을 계속한다면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협박이기 때문에 공격을 멈추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협박이죠. 말씀하신 대로 선출된 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최고 지도자 네. 모주타바 최근에 이제 이웃 국가를 향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주변국을 다독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한편에서는 지도부 자체가 이게 혼란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날라온 거를 이란이 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란이 한 게 아니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고요. 몇 개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 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좀 불러일으켜서 공격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말하는 거는 그러한 몇 가지의 공격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모주타바는 다른 사람이 대독하는 서면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잖아요. 모주타바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상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안전 문제일까요? 확실히 부상은 확실합니다. 네.
부상 확실한데요.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상을 당했지만 정상적이다. 그리고 그러면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아니다. 부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란 쪽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음성이라도 나오면 그 음성으로 여러 가지 추측하고 정보를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차단한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요. 네. 3월 21일이 이란의 새해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동시에 이 라마단이 끝나서 단식이 끝나서 축제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모습이나 뭔가를 나타나 주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네.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지금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죽은 것 같지는 않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설은 아닌데 중상설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 달간 이란산 석유 판매를 허용했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란은 더 팔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이란 보복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파괴된 카타르 측은 한국, 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을 사실상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예,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운데 우리가 뭐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인데 다행히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카타르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좀 많이 줄인 편입니다.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석유와 달리 가스는 장기 계약이거든요. 네. 장기 계약인데 다른 데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미국산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런 걸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그래서 없고요. 결국에 에너지 전쟁 아니냐 그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좀 더 빨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00%를 수입하는 나라라서요. 어떠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관계된 상황이 벌쳐지면 우리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난주 휘발유 가격 리터당 72원 내리는 등 기름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 2차 최고 가격 발표 때는 지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 두바이 유가가 정말 정신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14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네. 두바이 유가가요. 정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네, 현상이잖아요. 브렌트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두바이 유가가.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은 당연히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다만 유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상황이 보면은 유가가 오를 때 굉장히 빨리 휘발유 값도 같이 오르잖아요. 네. 떨어질 때는 정말 늦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나서가지고 지금 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르는 거는 뭐 국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정유사들이 반영하는 거를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비자 입장입니다. 네. 오를 때도 천천히, 내릴 때도 천천히, 오를 때 빠르면 내릴 때도 빨리 이런 식으로 좀 비례만 되면 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 반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유가가 오르는 거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불공정한 거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 정부가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한번 그 상황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네.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국방력 증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 걸까요? 그렇죠. 느낀 게 많죠.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번 이란전도 그렇고 최고 지도자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고 네.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또 보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나 또는 노동신문의 핵무력 강화 이야기는 내부의 어떤 그 체제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 주민들도 이란 전쟁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북한 내부 언론이나 외부 언론을 통해서 일부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핵무력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어떤 타격에 그 북한은 준비가 돼 있다랄지 외부 세계가 북한을 타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떤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매달 수천 톤의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NK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여파를 지금 북한도 체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70년대에 보면 1970년대에 오일 쇼크 때 보면 북한이 그 오일 쇼크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는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북한이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고 지금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밀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석유를 해소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갖고는 그 북한이 일일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장기전이 만약에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엄청난 북한의 에너지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산 석유나 또는 석유 제품 또는 요소 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활적으로 아마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차를 앞세운 전술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드론과 전차를 결합한 전술은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란전을 보면서 이제 드론의 위력을 한번 봤고 네.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이 또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병력이 파견돼서 드론전을 지금 실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드론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전차 이번에 이제 천마 20형 전차가 동원된 것 같은데요. 북한의 최신의 전차 부대와 드론전,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을 북한이 실험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전장의 그런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빨리 상황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 당국도 엄청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교수님, 지난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까?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에 군 관련 현지 지도에 빠짐없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계 구도 속에서 보면 김주애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이고. 네. 이게 북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후계 구도와 관련된 김주애의 어떤 위상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보면 이제 북한으로 쏠리는 여러 부정적인 시선들을 김주애가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후계자로서 지금 최종 결정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후계 구도 속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또 주민들을 향해서도 김주애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그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뭐 네네. 4월이라고 해야 이제 다음 달인데요. 국가주석은 이게 주로 사회주의 일당 체제 국가에서 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직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이 쭉 오랫동안 분석한 걸 토대로 한 내용인데 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 호칭은 김일성 주석한테만 썼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도 국방위원장 또는 총비서 이런 정도의 직함을 가졌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국가 주석 직책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가 주석으로 직책이 만들어지려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1971년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 주석제가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상황인데 국가 주석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숭배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가 주석제를 지금 그것을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현재 와 있느냐
이렇게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국가주석에 오른 인물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은 한 명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네. 그 이란 전쟁 관련해서 지금 가장 관심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일 것인지. 먼저요. 서방 국가의 참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낮게 봅니다. 서방 국가가 참전할 만한 이유가 없고요. 뭐 굳이 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 때 뭐 선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부분은 좀 더 대화나 이런 식으로 풀려는 가능성이 크죠. 네. 이거를 굳이 무력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인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당장 개입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미국의 모든 작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F-35의 작전 운용 측면,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 시설로 F-35에 충격을 주었거든요. 또 F-16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앉아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는 이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뭐 군사를 투입하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래에서 물밑에서 협조는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이란 쪽에 많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쏘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은 과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이잖아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4주에서 6주를 처음에 시작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했고 바로 며칠 전에만 해도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다음 주쯤에 끝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의 증액이 한 300조 원 되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정말 전장에 투입한다면 지금의 전장 비용을 쓴다면 160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네. 경우에는 8, 9월입니다. 최악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지상진 없다고 하면서 이제 움직임은 지상진하는 움직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4주에서 6주 사이에 네.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차피 지금 모든 전략적 목표는 다 이뤘거든요. 네. 많이 파괴했고 지도자들 많이 죽였고 다만 이제 우라늄 농축 60%된 440kg 그게 이제 하나 문제인데 그거를 만약에 꼭 가지고 나와서 내가 중간 선거 뭐 나 이미 포기했고 그렇지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만 하지 않는다면 장기전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라는 게 명분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진행 중인 최고의 목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요 목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얘기해 놓은 게 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한번 네. 나이를 보면 한 10가지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개 말한 것 중에서 한 개만 그냥 이것만 했다 해도 괜찮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만두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미 중간 선거는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난 중간 선거 아예 포기하고 그 대신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란을 완전하게 굴복시키겠다라는 거 목표를 두고 이걸 한다면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란 내에 지금 실제 우라늄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라늄이 440kg짜리 60% 농축된 게 이스파한 지하 시설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거를 끄집어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작전이 너무 어려워서 네. 오사마 빈라덴 잡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작전이고 미군이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오랜 기간 지켜본 분이죠. 뉴 이재명 현상과 당권 경쟁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동영 작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서 67%, 리얼미터에서 60.3%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면 전임 대통령 탄핵 후에 당선됐다는 게 있을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스타트를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어졌죠.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직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지금 자기 개인기로 돌파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실용적 이야기들, 그 다음에 중도 확장 네. 이런 것들이 통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전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많은 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비교 우위에 좀 있었다. 그리고 또 민생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승작용을 같이 꾸려줘서 지금 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70%를 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가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이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갭이 좀 큽니다. 네. 그 갭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보다 대통령이 훨씬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발빠르게 현장을 직접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아니, 현장을 찾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거고요. 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과 슬픔을 함께하고 발빠르게 내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이것 말고도 그 전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 대통령들은 이 언론을 통해서 뭐 MBN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대통령은 직접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이야기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대통령들이랑 다르구나. 이재명은 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구나. 부동산 문제에서도 버티면 승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정책이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정책의 뭐 일관성이라든가 시장의 신뢰를 그렇죠. 얻었다 이렇게 예측 보시는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공통적으로 주가는 조금 올랐는데 부동산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좀 정체 형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보 진영에서 정권 잡고 처음 있는 일인데 더 재미난 것은 이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면 부동산에 관련돼서 서울이든 어디든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더 높아요.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신뢰를 시장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악재라는 그렇죠. 평가여서 건들질 않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시장 안정 속에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종합주가지수 6,000포인트 달성한 이 대통령 최근 이제 연이어 부동산 정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지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그 전부터 주가 5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자산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사실은 부동산 자산보다 다른 이제 금융 자산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반대였거든요. 선진국형 포트폴리오 그렇죠. 이런 이거 바꾸겠다라고 한 네. 건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고 아마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고 더 압력을 가해서 확실히 부동산에 있는 자산보다 금융 자산을 옮기는 게 우리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정책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엉덩이에 30억, 40억 깔고 앉아 있는 게 우리 경제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거로 보시나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분당집을 처분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정치 공세가 만일 야당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안 하는 성향이 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네. 의지를 그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던져주는 의지인 거죠. 네.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지금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보다 찬성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일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세제 정책을 건들지 않겠지만 또 본인도 공약적으로 세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써야 할 때는 쓴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집값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민주진영 안에서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 유튜버 등 진영 안에서 논란이 있고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도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의 갈등 배경을 이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진영 내 진영 갈등이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불거졌냐면 첫 검찰 개혁 갈등으로 불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합당 문제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국혁신당과 합당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검찰 개혁으로 왔는데 이게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어준, 유시민, 뭐 조국, 정청래 한 팀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이 당정 협의안 조정이 통과돼서 아 이제는 이 갈등이 물밑으로 약간 들어가겠구나. 물론 뭐 보안 수사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갈등이 물밑으로 들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이걸 다시 끌고 와서 ABC를 내섰단 말이죠. 네. 이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다시 진영 내 갈등이 더 크게 번져버렸거든요. 네. 뭐 이거는 저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네. 결국은 이게 당내 권력 투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 그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ABC론이 며칠 시끄러웠습니다만 계속 가지는 않겠죠. 이 분란이. 그러나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걸 갖고 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제 ABC론을 주장하면서 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뉴 이재명 현상 이걸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이해합니까? 왜 이런 설정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형적 운동권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ABC 중에 어쨌든 ABC 중에 A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네. 듣기에. 그럼 그 A는 누구냐? 유시민은 ABC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김어준은 ABC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조국은 ABC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물어보면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진영 내 갈라치기는 거죠. 우리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네. 우리한테 비난하는 사람, 당신들은 다 B야.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지지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B라고 분류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테고. 네. 지금 유시민 씨나 아니면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쪽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B야라고 욕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진영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이게 눈에 보듯 훤히 보이는데 이걸 갖고 왔다는 것은 그냥 그 운동권 마인드. 우리는 옳다. 우리를 반대하는 당신네들은 틀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진영 내 갈등이지만 힘이 더 세다. 그래서 한번 힘을 가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결론적으로 할 때는 이거는 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진영 내 갈등의 불씨를 키워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병욱 전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진보 진영은 하나다. 정청래, 유시민 누구든 어쨌든 하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주의 정책에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된 것이다. 예. 이런 설정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갭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뉴 이재명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이재명은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갤럽 여론조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TK 고연령층 거기서도 이재명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도에서도 높게 네.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뉴 이재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현상인데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갈라치기 한다. 네.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 갈라치기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봐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확장성을 제어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씨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차기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행보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고요. 말 그대로 해석이야 뭐 각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차기를 우둔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차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역대 다른 정권 봐도 1년, 2년, 3년 차에 후보군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정식 후보조차도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권력 투쟁의 일환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빼려는 거거나 네. 아니면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을 조금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거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자꾸 음모론을 피울 수 있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차기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르죠. 너무 이른 거고.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누가 살아 돌아올지 그럼요. 여러 변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후계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선거에 이긴 적이 있습니까? 네. 그냥 다음에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몸집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앞서 이 작가 지적했듯이 민주당도 이 같은 진영 내부 싸움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 8월에 펼쳐질 전당대회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ABC 이후에 벌어질 일은 아까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문제 그걸 한번 또 크게 싸울 테고 그다음에 네.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문제를 엄청 세게 아마 붙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공천. 총선의 공천권을 네. 갖는단 말이죠. 뭐 상당히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나 매력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연임 이야기 나오는 거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의 꿈이 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일환이고 네. 그러면은 이 정청래 그룹과 김민석 그룹하고 세게 붙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좀 앞선 진단입니다만 8월 전당대회 앞두고서 뭐 당권 경쟁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뭐 3파전 구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작가가 보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양강 싸움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본인은 당대표의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개항을 갈지 연수를 갈지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항이 아니고 만일 연수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서사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지역구를 2번이나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유이재명이라고 분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문 친조에 부채감이 없는 그 사람들은 송영길한테 부채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을 어쨌든 이렇게 지켜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세력이 또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강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네. 현상으로 가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6월에 국회 입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개항은 어쨌든 김남준 대변인이 가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러면 연수는 어떠냐? 연수는 그런데 또 박남춘 전 시장이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박찬대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박찬대 의원은 뭐 박남춘 전 시장 얘기 하고 있죠. 있다라는 예, 얘기가 예.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래서 뭐 광주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굳이 송영길 전 대표가 광주 갈 일이 있느냐. 그렇죠. 뭐 그래서 부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계속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이 당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는데 계속 돌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서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통정리를 하려면 빨리 교통정리를 시켜줘야 당에서 됩니다. 빨리 하는 그렇죠. 게 맞겠죠. 아니면은 저는 뭐 입각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굳이 출마하지 않고 입각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봅니다. 다른 경험을 쌓는 네.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또 네. 그 한 2년 뒤에 총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도 진영 내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공수처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폐를 두고 지금 당정 청간 재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질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하면 갈등의 불씨를 그냥 남겨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차례 뭐 기자회견 등등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 되기 대통령 전에도 입장 분명히 했죠. 예,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아니면 제한적 보안 수사권도 필요하다. 근데 조국 대표도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어떤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지금 당내 강경파들은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안 수사권 이야기가 나올 때쯤은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지금의 법사위원이 아닐 거예요. 네. 좀 바뀔 겁니다. 네. 그럼 소위 말하면 지금의 강경파들이 좀 교체되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싸움의 양상이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지지자들이 이걸로 일단 갈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논의 수기는 충분히 해라. 그럼요. 예. 다만 정리는 뭐 당대표나 지도부가 하면 되는 거죠. 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냐면 검찰의 어떤 칼날로 여러 정치인들이 무고하게 당했다 이런 생각이 민주당 지지층 또 정치인들한테 강하게 남아 있는 거고 네.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것은 그 정치적 사건은 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99.9%가 일반 국민의 사건인데 만일 보안수사권이 아예 완전히 다 폐지됐을 때 그러면 그 99.9%가 피해 입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걸 논의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 주장은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네.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개혁 과정 등에서 당과 청와대 간 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당 지도부 그다음에 법사위들의 간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정이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갖고 갔을 때 지도부한테도 설명하고 법사위원한테 설명하고 근데 그때는 별 말이 없다가 네. 끝나고 당원들의 어떤 지지에 힘입어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들은 적 없다고 한다든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좀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자꾸 이게 문제를 키운다. 저는 그거는 정부보다는 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그럼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너무 강경 지지층 또 강경 일본도의 법사위원들에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전 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송치 의견에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앵커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 제한적으로 우리가 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사심의회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뭐 목격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윤리 심판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장경태 의원 본인은 뭐 지금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본인이 정말로 수사 받고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건 본인 몫이겠죠.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절차를 통해서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질 예정인데요. 현재 각 후보별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정원호, 박주민 양강 싸움으로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원호 청장이 사실 좀 많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다른 후보군들이 이제 1강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 방어를 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 네거티브라고 하지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가장 앞서 나간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정책적인 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네거티브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1차에서 정원호 청장이 과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 만일 못 얻는다면 결선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변수도 생길 수 생길 있습니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그 누구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합 집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부산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는 지지율도 그렇고 좀 전재수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부산시장 선거에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변수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지났다고 보고 지금 전재수 의원이 뭐 경선을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성 부산시당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론조사만 놓고 볼 때는 전재수 의원이 단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한번 해서 경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경선에서 털고 본선을 준비할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지리멸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현 시장보다는 뭐 주진우 의원이 올라오는 게 더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런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만은 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현 상황에서는 부산도 국민의힘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출마 결정이 뭐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 전 총리 출마 가능성 아울러 대구시장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 김부겸 전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주위에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바뀌었고 오늘 보니까 텔레그램도 새로 가입하셨던데 뭐 그런 거 제가 몇 보면은- 주 전에 뵀을 때도 출마에 대해서 거부감을 피력하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는 좀 바뀌었나 보네요. 거기다가 민주당 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나올 사람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질이 멸멸하지 않는다면 딴딴한 모습을 보인다면 쉽지 않겠죠 출마 자체가. 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가 얼마나 험진인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질이 멸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김부겸 총리가 이겼을 때 60%로 포인트로 얻어서 이겼단 그렇죠. 말이죠. 그거는 민주당 표보다 자신의 개인기로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는 승산이 없어서 아마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김부겸 의원이 저는 큰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이번에 모든 세 지역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지사 이외에는 다 해볼 만하지 않느냐.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국민의힘이 좀 너무 질이 멸멸하고 뭐 윤어게인하고 절연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중도의 표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번이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당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웬만한 건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주식 시장이 예전보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진영 내 진영으로 계속 갈라져서 싸우고 지지층끼리 그리고 민주당 자체가 이거를 잘 매조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그거는 선거에 있어서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면 민주당이 이 분열을 이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이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데 선거에 입각해서 국민의힘이 뭐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구사한다면 이 민주당의 분열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는 좀 핵심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변수가 안 됩니까? 그거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연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 출마 여부거든요. 네. 근데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3파전이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연대는 어떻게 하느냐? 조국 대표가 출마하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전북에서 연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온다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조국 대표를 비토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서를 언급했다가 해당 기자가 고발당한 데 이어 한 공중파 방송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 보도로 특히 사람에 대한 기사는 더욱더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기사는 한 사람의 삶을 도륙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언론 독립을 침해하거나 보도 기능을 움츠러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잘못된 보도에 따른 폐해를 일으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12.3 쿠데타를 겪은 이후 지난 2022년 20대 대선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선 당시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의 칼날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형평성에는 맞았는지
나아가 특정인에 대한 악마화, 영화에 대해 몰두한 것은 아닌지 등을 되묻곤 합니다. 언론은 사과와 인정에 유독 인색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발전은 자기 성찰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진실, 정의를 강조하는 곳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냐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지적을 스스로부터 깊이 새기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